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직장에 나가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30대 산업 전사입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저를 괴롭게 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남편이기도 해요. 직장인이라면 다들 출근하는 순간 퇴근만을 기다리시죠.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 제일 즐겁고 퇴근이 매우 두려웠어요. 얼마나 퇴근이 싫었냐면 회사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부끄럽지만 아내와의 밤일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매일 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그 일을 원했습니다. 저로서는 출근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엄청난 고민이었는데 주변에 이 얘기를 하면 죄다 웬 행복한 고민이냐고 자기 와이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를 부러워만 했어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남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겠죠. 처녀 시절 아내는 누구보다도 순수한 여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제 아내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아내의 첫 연애 상대였거든요. 아내와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내는 얼굴이 무척 예뻐 저를 포함해서 쫓아다니는 남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 중에 평범했던 저를 선택해줘 얼마나 고맙던지요. 사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인생 첫 남자라고요. 아내가 워낙 미인이라 분명 인기가 많았을 텐데 제가 처음이라니. 왜 여태 남자를 만나지 않았냐고 제가 묻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명의 남자만 만나고 싶었어. 그런 남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게 바로 오빠야. 난 오빠에게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었어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저는 이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첫 남자인 이 귀여운 여자를 신께서 허락하는 그날까지 소중히 다루리라고요. 저는 모든 것이 처음일 아내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준 배려 중 으뜸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근 3년 동안 아내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의 몸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때까지 참느라 새벽마다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 눈물겨운 고행을 얘기하려면 아마 밤을 새워야 할 겁니다. 3년 동안 볼펜에게 혹사당했던 제 허벅지는 결혼 첫날 밤 다른 방식으로 혹사당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욕구가 폭발하여 저는 아내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으니까요. 첫날 밤 수줍게 웃으며 저를 반기던 아내가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아내는 처음인데도 다행히 제 리드를 잘 따라와 주었어요. 사랑이 끝나고 아내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고 저를 꼭 껴안아 주었죠. 저는 그런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또 그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첫날 밤을 보내고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맞았다 하면 장소 불문 그걸 했습니다. 정말 달콤한 신혼의 나날이었어요. 아내와 입만 맞춰도 행복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한다는 건 그 일을 준비한다는 거니까요. 저는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그 일을 하는 건 정말이지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정말 해도 너무했어요. 피차 하루 종일 직장 일에 시달리고 왔으면 하루 정도는 스킵하고 주말에 뭐라 해도 되잖아요.
아내는 성실한 직장인답게 밤생활도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에는 일이 피곤하여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 건데 아내는 짧으면 짧다고 불평하며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했어요. 낮에는 상사에게 보고서 시정 요구를, 밤에는 아내에게 잠자리 시정 요구를. 저는 낮밤으로 쉴 새 없이 양쪽에서 시달리는 꼴이었죠. 솔직히 대한민국의 어느 30대 직장인 남자가 어떻게 매일 하루에 3번을 꼬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하루에 3번은 꼭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했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자자고 하면 어떻게든 달려들어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데 아내가 사람 피 말리게 그걸 요구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아내에게 잠자리 요구를 줄여달라고 돌려서 말해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나중 가서는 아내가 제 몸을 생각해서 영양제를 챙겨줘도 무서웠지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출근할 때 아내는 잘 다녀와 하며 싱긋 웃는데 그 미소도 오늘 한판 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장어 반찬도 소름 끼쳤죠. 장어가 남자에게 좋다고 먹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급기야 저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다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얼른 일어나라며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내의 손길에 저는 잠에서 깼지만 여전히 잠든 척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곤히 잠든 다음 날 저는 세수하다 코피를 쏟았습니다. 세면대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무슨 조치가 필요해. 아내 기운을 떨어뜨리자. 제가 한의학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는 양의 기운이 많아야 좋고 여자는 음의 기운이 많아야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으로 음기를 다스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 저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 맥을 짚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환자분, 요즘 고민거리가 많으신가 봅니다. 맥을 짚으니 수심이 가득해요. 눈밑도 검고 피부도 칙칙하고 양의 기운도 부족하세요. 기운을 보양할 수 있는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제 몸의 양기가 그렇게 부족하냐고요. 선생님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뗐어요. 저 선생님, 혹시 제 약 말고 다른 사람 약을 지어주실 순 없을까요? 선생님은 누구 약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저는 울먹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아내에게 시달려서 고민이라고요. 내가 양기가 부족한 건 전부 음기가 넘치는 아내 때문이니 아내에게 음기를 낮추는 약을 먹여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하소연하자 의사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 의사 윤리상 그런 이유로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없어요. 양기나 음기를 보하면 약이면 모를까 이 낮추는 약이라니. 에이. 잘못 약을 줬다가 음양의 균형이 깨져 아내분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참을 떼를 써봤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양기를 보호해주는 약을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또 코피가 났어요.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영 퇴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저는 출근했어요. 회사로 오니 벽에 웬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이 와 있었고요. 저는 그 공고를 본 순간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공고는 지방 발령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지방지사에 사람이 부족해 인사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지방 발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방으로 발령 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내와는 주말 부부 신세가 될 테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였습니다.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살려면 다 길이 생기는구나 기뻤어요. 지방 발령 신청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하고 저는 장어를 사들고 퇴근했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발령 나면 아내가 그 일을 아쉬워할 테니까 선심 쓰듯 많이 해주자 싶은 마음에서요. 여보, 나 다녀왔어.
저는 신이 나서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아내는 웬일로 얼굴에 화색이 도냐며 반색했어요. 무슨 일은? 당신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저는 샤워하고 올 테니 구워달라며 장어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밤일 일하면 질색팔색을 하더니 무슨 이유로 장어를 사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그 일 좋아하니까 힘내려고 장어 사왔지. 맛있게 구워줘. 아내는 씩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고 비누칠하는 몸은 또 얼마나 상쾌하던지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샤워를 끝내고 주방으로 가니 아내는 열심히 장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장어 굽는 냄새는 고소하고 나를 위해 장어를 굽는 저 아름다운 여자는 내 아내고 행복한 마음에 아내에게 달려가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수상해? 무슨 일 있지? 저는 지방 발령 신청서를 아내 몰래 낸 사실이 마음에 걸려 뜨끔했지만 시치미를 뚝 뗐어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래. 정말로 아무 일도 없어. 아내는 저를 수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구워준 장어 덕분인지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의외로 그날 아내는 3번을 채우지 않아도 만족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 끝나자마자 피곤하다며 골아떨어졌어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를 보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주말밖에 볼 수 없구나 싶어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이제 나는 퇴근하면 푹 쉴 수 있다 는 해방감도 들었어요. 여하튼 지방 발령을 받기까지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이니까요. 지방 발령 인사이동 발표가 나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타향살이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내건 조건이 좋아서 지원자가 의외로 많았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아침 먹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구는 제게 아내는 물어보았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가 다려준 옷을 입고 출근길에 나서면서 혹시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사 컴퓨터로 메일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결과 발표가 났나 싶었어요. 아쉽게도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어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던 중 띵동하고 이메일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그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 이메일은 지방 발령 인사 이동 결과 발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방지사로 이동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 지원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다른 조건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지사로 이동 시 숙소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제외하고 심사했습니다. 저는 부양가족, 즉 아내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도 되지 않고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피해 도망가려고 지방지사 이동을 신청한 건데 아내 때문에 탈락하게 되다니 이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일까요? 저는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아내에게서 벗어나나 싶은 막막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회사 주차장에서 차문을 여는데 차 앞 유리에 웬 종이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보니 택배업소 광고더라고요. 이런 거 경찰은 단속 안 하고 뭐하나 혼자 중얼거리며 종이를 버리려는데 문득 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긴 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저는 그 길로 회사 근처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카운터에 대고 외쳤어요. 여기 한 달치 방세 얼마예요? 카운터를 보던 남자는 저를 희한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마 모텔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봐요. 생각보다 모텔 달방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 방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 꽃다발을 사서 들어갔더니 아내는 감동한 얼굴을 했습니다. 기념일도 아닌데 무슨 꽃이야. 아내의 물음에 저는 애써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사실
슬픈 소식이 있어. 나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방 발령? 어디로? 아내는 제 말이 믿기지 않는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 물었어요. 저는 나무 주연상급 연기로 거짓 눈물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발령을 보냈어. 지방지사 쪽 인원이 잠깐 필요해 충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어떡해 여보. 미안해. 아내는 여전히 충격받은 얼굴이었지만 애써 미소 지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러는데 할 수 없지 뭐. 얼마나 다녀오는데? 저는 얼마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한 달? 고작 한 달을 떨어져 지내려고 이런 연기를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6개월? 아니야. 6개월을 나가 지내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 거야. 한참을 생각하면 아내가 저를 의심할 수도 있으니 저는 빨리 날짜를 지어내야 했어요. 잠시 궁리하다 저는 에라 모르겠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 석 달 정도. 그래, 석 달 정도 다녀올 것 같아. 당장 오늘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일부터 근무해야 해. 아내는 희한하단 얼굴로 대답했어요. 무슨 회사가 그래? 다음 주에 가겠다고 하면 안 돼? 저는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오늘 끊어놓은 모텔비도 아까웠고요. 무엇보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평일의 밤이라며 침대에서 저를 보챌 아내가 두려웠어요. 어제 기껏 있는 체력 없는 체력 다 써서 아내를 만족시켜줬는데 오늘도 그걸 할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밥부터 먹고 하라는 아내의 말을 뒷전으로 하고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주방으로 나오니 아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해주었더라고요. 아내가 밥을 한가득 퍼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밤 운전하려면 힘들 텐데 제육볶음이라도 많이 들고 가. 아내는 끝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아내가 내 거짓말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고 죄스러웠지만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했으니까요.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가는데 아내는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구니 저도 마음 한구석에 그냥 사실대로 말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아내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보, 주말에나 볼 텐데 한번 하고 가면 안 될까? 아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얼 때문에 이런 쇼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니, 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벌써 가냐고 아내가 소리쳤어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가라는 아내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른 박질 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해서 회사 근처 모텔방으로 왔어요. 혼자 모텔방에 누워 편의점에서 사온 캔 맥주를 땄을 때의 그 기분이란 정말 날아갈 것만 같더라고요. 두 번째 캔 맥주를 따려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 잘하고 있냐고요. 저는 술을 마셔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고 잘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걱정되었는지 휴게소에서 쉬어가며 쉬엄쉬엄 운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내내 아내에게 시달리며 살다가 해방되니 좋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출근이 싫고 퇴근이 기다려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잠자리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으니 그렇게 머물고 싶던 직장도 시들시들해졌어요. 출근하고 나면 모텔방의 아늑한 침대가 그리워졌죠. 동료들은 무슨 계기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저 희쭉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모텔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아내에게는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그 정도야 뭐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죠. 평일을 아내에게 시달리지 않으니 주말에는 힘이 넘치더라고요. 주말에 모처럼 만난 아내에게 남자다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용을 써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일 내내 참았어. 한 번 더.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장이라도 모텔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쯤 되니 아내는 정말 병강세를 만나야 하는 게 아닌가, 나처럼 평범한 남자를 만나 고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그 일이 그렇게 좋아? 아내가 희쭉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사랑받는 기분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어. 제가 아내에게 이유를 물으니 아내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는 자꾸 저를 재촉했어요. 아내에게 온종일 시달렸던 주말을 보내며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마다 집에 오는 것도 무리라고요. 일요일 저녁 집을 나서면서 저는 아내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회사 일이 바빠서 매주 주말마다 오는 거 무리일 것 같아. 아내는 서글픈 표정으로 그러면 언제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마 2주에 한 번쯤이나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회사가 그러냐고 타박을 했어요. 월급쟁이가 별 수 있냐고 제가 말하니 아내는 그건 그렇다며 이내 수긍을 했습니다. 그냥 나도 같이 지방 내려갈까? 아내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봤자 석 달인데 같이 내려가기는 그렇지 않느냐고 간신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아내는 석 달이 중요한데 라며 말을 흐렸어요. 저는 석 달쯤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아내는 그러면 올 때마다 열심히 밤일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었지만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일을 그르칠까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말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니 모텔방에 돌아와 맨몸으로 누우며 저는 정말 행복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이럴 거면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저는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싫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 아내는 상냥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어딜 가서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나겠어요. 또 아무리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이혼남 딱지를 붙이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곤할 정도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그러니 모텔 방에서 지내다가 때 되면 아내에게 돌아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게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머물던 모텔방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세탁시설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숙박업소가 특성상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니 없는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 저는 장기 투숙자니 세탁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밀린 빨래를 집에서 해왔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집을 안 가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나 싶어 알아보니 근처에 코인 세탁방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그곳에 차를 몰고 가 세탁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주말에 저는 늦잠을 실컷 잔 후에 코인 세탁방에 갔습니다. 봄은 완연하여 햇볕은 어찌나 따스하던지요. 봄날에 묵은 빨래하는 일만큼 상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인 세탁방에서 빨래를 돌리고 저는 근처 카페로 시간을 때우러 갔습니다. 그 카페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어요. 바로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제 얼굴을 알아보았는지 제게 손을 들어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사를 모른 척했습니다. 제 거짓말에 따르면 저는 지방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모른 채 했으면 그냥 가면 되지 아내의 친구는 제가 자기 인사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내의 친구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희연 남편분 아니세요? 저는 그 물음에 사람 잘못 봤다고 화를 내듯 대답했어요. 계속 이 카페에 있다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이 들통날 것 같아 저는 카페 문을 서둘러 나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뭔 일 생기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코인 세탁방에서 세탁물을 꺼내 건조기에 넣고 있을 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는 혹시 제가 김현동 베이커리 카페에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이상한 예감은 언제나 맞았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지금 나는 숙소 근처 세탁방에서 밀린 빨래를 하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숙소는 지방지사가 아니라 회사 근처 모텔 방이었지만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아내는 그곳에서 친구가 저를 봤다고 했다며 지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 근처에 있어서 희한해서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친구 사람 얼굴 하나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른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아내는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나도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내의 친구를 마주칠까 근처 편의점에도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서 최대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저는 회사에서 팀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려고 회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팀원들과 하하호호 수다를 떨고 있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후려 갈겼어요. 갑자기 웬 봉변인가 얼얼해진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내가 씩씩거리며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팀원들은 화가 잔뜩 난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두 분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시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카페 안에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아내와 저만 있었고 우리 둘 사이에는 적막한 공기만 흘렀어요. 먼저 침묵을 깬 건 아내였어요. 아내는 지방 발령을 간 사람이 왜 이 시간에 본사 근처 카페에서 팀원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인데 무슨 말이 필요이겠습니까? 다만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하고 돌아다녔던 노력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노려보던 아내가 입을 뗐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저는 고개를 저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라뇨. 저는 아내밖에 모르는 해바라기인걸요. 다른 여자라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저는 아내에게 얼른 해명했어요.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잤어? 두 집 살림하려고 지방 발령 받았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내가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모텔 방에서 혼자 잤다며 다른 여자는 절대 없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팀원들이 우리 부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팀원들 눈치가 보이니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그러자고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궁금했던 걸 물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당신,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지방 발령 났다고 거짓말하고 2주일 넘게 외박한 게 중요하지. 저는 무섭게 쏘아보는 아내의 눈빛이 무서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아내가 카페에서 나가자마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팀원들이 우르르 제게 몰려왔습니다. 팀원 중에 말이 제일 많은 김대리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에이, 사소한 부부싸움을 뒤통수 후려갈기며 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최 과장님, 바람 피우셨죠? 팀원들은 김대리에 동조하며 제게 얼른 말해보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제는 팀원들까지 내가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고 생각하는구나. 날 그동안 어떻게 본 걸까? 저는 참담한 심정에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남 일에 신경 들 거. 김대리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말은 안 했지만 아쉬운 얼굴이었습니다. 제 사생활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나 저는 의아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자꾸만 흘렀고 눈 떠보니 저는 퇴근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차려 놓았더라고요. 매타작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처럼 먹이는 건가 싶어 저는 달달 떨며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먹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면 지금 솔직하게 말해줘. 깨끗하게 물러나줄게. 또 그 얘기구나 싶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는 제게 한숨 쉬지 말고 말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여자가 없다고 모텔 방에서 내내 혼자 지냈다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제 얘기가 말도 안 된다며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밖으로 나돌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알면 조금 슬픈 진실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보다는 나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정말 아니야. 나한테 다른 이유가 있어. 아내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놀라지 말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당신의 잠자리 요구가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웠다. 한의사에게 찾아가기도 했다. 당신 잠자리 요구를 줄이고 싶어서 말이다. 아내는 제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한의사까지 찾아갔다고? 그래서 약은 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의사는 그런 약을 지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제게 말하자 아내는 껄껄대며 웃었어요. 저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왜인지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고 절박했는데 아내에게는 제 괴로움이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짜증스럽게 이게 재밌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그럼 이게 재밌지 슬프냐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한참을 웃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잠자리 요구 많이 해서 당신 힘들었구나?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아내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대꾸했어요. 이런 생각도 했어. 당신의 넘치는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평범한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제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실 잠자리를 많이 요구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기를 놀리지 않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나 아이가 갖고 싶어졌어. 피임만 안 하면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임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제가 얼마든지 협조해줬을 텐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런 제 의문을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갖는 걸 미루자고 했는데 갑자기 갖자고 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임신한 척하고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왜 그리 급하게 아이를 가지려고 잠자리를 수도 없이 요구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엄마가 점을 봐왔는데 점쟁이 말이 3달 안에 아이를 가지면 큰 인물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마음이 급했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음기를 다스리려고 한의사를 찾은 저나 큰 인물이 나올 거라는 점쟁이 말을 듣고 잠자리를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한 아내나 부부는 닮는다더니 우리는 정말 웃기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속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즉각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잠자리를 보채서 미안하다고 함께 사과했어요. 아내는 그윽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눈이 맞았고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봅니다. 오랜만에 한여름 태양처럼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침대에서 아내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점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정말로 큰 인물을 낳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저는 다음날 당장 결제했던 모텔방을 환불받았습니다. 한 달치를 미리 결제해 할인을 많이 받았던지라 환불받은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돈이 아까웠지만 제 실수로 빚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환불받은 돈으로 저는 주말에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함께 거닐고 전복구이를 먹으며 우리는 환상적인 주말을 보냈어요. 그 뒤로 아내는 예전처럼 지독하게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할 때만 하자고 했어요. 아내가 보채지 않으니 오히려 그 일이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우리는 매일같이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잠자리를 하니 아이가 안 생길 수가 없었죠. 아내는 결국 점쟁이 말대로 3달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새로 생긴 아이의 태명을 제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밤 때문에 아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점쟁이 정말 용하더군요. 점쟁이 말대로 아내는 큰 인물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신생아라고는 믿을 수 없게 큰 몸집과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딸아이를 출산했거든요. 평균보다 아기의 몸이 커 아내가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 저를 자기를 낳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고 효도를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퇴근을 기다립니다. 퇴근하면 토끼 같은 아내와 딸 자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진즉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면 쓸데없이 모텔방에 돈을 쓸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저는 이제 아내와 딸, 세 식구 재미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사이에는 거짓말보다는 솔직함이 우선이라는 제일 교훈식이시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